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불안한 예감이 들까요?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거실로 나와 전등을 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벽에 걸린 교사 재직 시절 사진들, 학생들이 보내준 편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자, 올해 72살입니다.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은퇴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박민수였죠.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민수를 키워낸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도록 과외를 하고 주말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끼인 더러움과 허리 아픈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아침 6시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항상 2사람분을 준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민수가 갑자기 들릴지 모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민수는 지금쯤 출근 준비하고 있겠지. 혼잣말을 하며 국그릇을 꺼내는데 문득 지난주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유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갤러리 일이 힘든가 봐요.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신혼 초기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정말 갤러리 일 때문일까요? 저는 수저를 정리하며 며느리 유진이를 떠올렸습니다. 38세의 최유진, 강남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매니큐어까지 완벽하게 발린 손톱, 그리고 제게는 낯선 향수 냄새까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첫 만남에서 유진이가 건넨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하는 인사 같았달까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좋게 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유진이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패백 음식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장 꽃장식까지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바꿔나갔죠. 어머님,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대세예요. 그렇게 말하며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무시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7시가 되자 저는 평소처럼 집 앞 골목길을 산책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는 제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보물상자였습니다. 민수가 뛰어놀던 놀이터, 함께 다니던 슈퍼마켓,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위해 수없이 걸었던 이 길들까지. 정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주친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저를 여전히 정자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43년간 교사로 살았던 제게는 그 호칭이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머, 김할머니.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장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아드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변호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가끔 안부 전화 주고 그래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대형 로펌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로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설사 연락을 해도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들 키우기 참 힘들지만 결국엔 보람이 있어요. 선생님, 아드님 같은 걸 보면 말이에요. 김할머니의 말에 저는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정말 보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수가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았던 날, 중학교 때 학급 반장에 당선되었던 날, 고등학교 때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커서 꼭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대학 입학식 날 민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줘서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오전 9시 집에 도착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야. 이른 시간에 웬 전화야?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듯이 기계적인 느낌이었달까요? 엄마는 잘 지내. 너는 어때? 요즘 일이 많이 바쁘지? 네, 좀 바빠요. 그리고 엄마. 잠시 머뭇거리던 민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유진이가 어머님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쁜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왜인지 불안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 좋지. 뭘 준비해 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편하게 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릴까요? 예전에 민수라면 엄마가 만든 김치찜에 오세요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오후 시간,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0일 사진, 첫걸음마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 사진. 모든 순간을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진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수험생이던 민수를 위해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반찬이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고 좋은 아내도 만났습니다. 제가 바라던 모든 것을 이뤄낸 아들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요즘 들어 뭔가 허전한 기분이 자꾸 듭니다. 성공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자랑스러워야 할 텐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혼자 조촐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와 함께 먹던 이 상이 이제는 혼자만을 위한 상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더니 언제부터인가 요즘은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진 씨와 결혼한 후에는 더욱 그런 말을 자주 했죠. 어머님, 저희는 웬만하면 외식을 하거든요. 결혼 초기에 유진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젊은 부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음식을 거부하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밤 9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던 해부터 지금까지 써온 일기였죠.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곤 했습니다. 오늘 민수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니 그때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수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기쁨이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힘들었던 순간들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입원비가 걱정되지만 아이 건강이 우선이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힘들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 시절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커서 성공하면 모든 것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민수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뭔가 다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40년 넘게 바라본 이 동네의 밤 풍경은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보이는 집들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제 이야기는 과연 행복한 결말로 끝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나의 전부야.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수네 집에 가면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기호일까요? 하지만 72년을 살아온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말이죠. 새벽이 되기까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43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봐온 경험이 있었지만 정작 제 아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불안한 예감만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죠. 오후 2시 저는 조심스럽게 민수네 아파트 현관문을 눌렀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였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집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거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문을 연 민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 180의 단정한 얼굴, 그리고 비싼 정장까지.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멋져 보였죠. 민수야, 엄마 왔어. 네, 어머님.
유진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유진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차림새였습니다. 크림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발끝까지 세심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네요. 그래 유진아. 잘 지냈어? 인사를 나누며 저는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몇 번 와봤지만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미술품들까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집답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사는 집처럼 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달까요? 어머님 차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요? 유진이가 물었는데 예의는 바른데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차 한 잔 주렴. 네, 알겠어요. 유진이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민수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예전보다 살이 좀 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편해서 그런가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수야, 요즘 일은 어때? 좋아요, 엄마. 이번에 큰 사건을 담당하게 됐어요. 잘 해결하면 파트너 승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모습이었거든요. 성공한 변호사로 인정받고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의 모습이요. 그때 유진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급 찻잔에 담긴 차였는데 향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이 차는 어떤 차야? 아, 이건 영국에서 가져온 얼그레이예요. 민수가 좋아해서 항상 준비해 두거든요. 그렇구나. 좋은 향이 나네. 사실 저는 그냥 녹차나 보리차가 더 익숙했는데 이런 서양차는 처음 마셔봤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왠지 어색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유진이가 관심 있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진정성보다는 의례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 동네 할머니들이랑 가끔 모여서 수다도 떨고 산책도 하고 그래. 아, 그러시는군요. 짧은 대답 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어요. 민수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유진이가 갤러리 확장하기로 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유진아. 감사해요, 어머님. 강남에 더 큰 공간을 구했거든요. 더 좋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신의 일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니?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자 유진이와 민수가 잠깐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다 준비했어요. 민수의 대답이 너무 성급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어요. 그때 유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실례할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편하게 해. 유진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민수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갤러리 확장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정말 괜찮겠어?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빚이라도 생기면. 엄마.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냥
저를 좀 믿어주세요. 알았어, 민수야. 엄마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에 민수라면 제 걱정을 고맙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할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유진이가 돌아오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준비한 케이크 있어요. 함께 드실까요? 케이크. 무슨 일로 준비했니? 아,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정말 예쁜 케이크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것 같은 고급스러운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성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느낌이랄까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 동네가 재개발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유진이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계산기를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글쎄,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하지만 그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어머님 집도 꽤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제 집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 걸까요? 일주일 후 유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전화로 어머니도 함께 생일상을 차려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을 때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며느리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뭘까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정성스럽게 골라 담았죠. 싱싱한 전복, 한우 등심, 그리고 제철 나물들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며느리 생일인데 아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나물 무침, 그리고 미역국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43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살림은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제 솜씨를 발휘했죠. 이 정도면 유진이도 좋아하겠지? 완성된 음식들을 보며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색깔도 곱고 향도 좋았어요. 평생 손님 접대할 때도 이 정도로 정성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큰 보온 도시락에 음식을 정리해서 민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음식이 식지 않을까봐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흔들려서 모양이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런데 민수네 집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갤러리 관련 지인들인 것 같았어요. 모두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차림새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이가 나와서 맞았는데 제가 들고 온 도시락을 보더니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오셨네요. 그럼 우리 유진이 생일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거실에는 이미 호텔에서 주문한 듯한 고급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양식 위주의 깔끔한 상차림이었죠. 제가 준비한 한식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오셨다고. 손님 중 한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답하며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전복죽의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몇몇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유진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괜찮아, 같이 먹으면 되지. 이건 우리 전통 음식이니까 외국 손님들도 한번 맛보면 좋을 거야. 저는 기대에 차서 음식을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반응이 생각과 달랐어요. 몇몇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런 스타일의 파티에 익숙해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살짝 아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라는 표현이 마치 제 음식을 낮춰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전복죽을 권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예의상 한 숟가락씩 떠먹었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독특한 맛이네요. 한 손님이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독특하다는 게 좋다는 뜻인지 이상하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진이가 선물 시간이라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어요. 백화점에서 고심 끝에 선택한 비단 스카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색깔에 전통 문양이 들어간 아름다운 제품이었죠. 유진아, 이건 내 선물이야. 고마워요, 어머님. 유진이가 선물을 받아들고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스카프를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옆에 있던 손님이 스카프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백화점에서 골랐는데. 예쁘지 않아요?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물어봤습니다. 분명 고급 제품이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쁘긴 한데. 좀 전통적이랄까요?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스타일 잘 안 쓰거든요. 좀 더 모던한 게 트렌드죠. 그 말에 여러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이런 선물은 어디? 홈쇼핑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한 손님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홈쇼핑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요즘 스타일이 아니긴 해요. 유진이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살짝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평소에 쓰는 스타일과는 좀 달라서요. 유진이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또 웃었습니다. 마치 촌스러운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를 동정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도 고심해서 고른 선물도 모두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촌스럽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먼저 갈게. 엄마, 왜요? 케이크도 아직. 괜찮아. 너희끼리 즐겁게 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간 후에 더 편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에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낡고 촌스러워진 걸까요? 생일 파티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제가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됐는데 유진이 혼자 있으니까 가끔 안부나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유진이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부탁해요. 유진이도 혼자 있으면 무서워할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며느리인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틀 후 저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서 민수네 집을 찾았습니다. 유진이가 혼자서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유진이가 문을 열었는데 평소보다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집에 혼자 있어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출장 간다고 해서 반찬 좀 해왔어. 혼자 있으니까 챙겨 먹기 힘들 텐데. 아,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니 뭔가 달라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가구들이 보였어요. 세련된 디자인의 소파와 유리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현대적인 그림들까지. 새로 바꾼 거야? 네, 좀 더 모던하게 꾸며봤어요. 저는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민수 결혼 선물로 준 전통 찻상과 도자기 세트가 없어졌더라고요. 유진아, 그 찻상은 어디 갔어? 아, 그게. 유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창고에 넣어뒀어요. 창고에? 그 비싼 걸? 괜찮아요, 어머님. 잘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이의 표정이 어색했거든요. 게다가 창고라고 하기엔 이 집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었나 싶기도 했고요. 부엌에 반찬을 정리하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져다 준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수 담근 김치를 보관하라고 준 항아리도, 국 끓이라고 준 뚝배기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준 그릇들은 어디 있어? 그게 말이에요. 유진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좀 낡아서 새 걸로 바꿨어요. 낡았다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특히 주전자가 없어진 걸 발견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주전자는 남편과 함께 쓰던 물건이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직접 골라준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어요. 주전자는? 그 노쇠 주전자 말이야. 아, 그건. 유진이가 완전히 당황해하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버렸거나 팔아버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설마 버린 건 아니지? 어머님, 대답해. 내 물건들 어디 갔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유진이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죄송해요. 중고업체에서 가져갔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물건들을 팔아버렸다는 말인가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낡아서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어울리지 않았다고. 그게 너 마음대로 할 일이야? 특히 그 주전자는 너무 오래돼서 위생상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을 위생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버렸다니요. 그건 내 아버님하고 내가 함께 쓰던 거였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얼마나 아끼는 물건인지 말하지 않았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충분히 무시당했는데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진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준 물건들이 마음에 안 들었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그런 낡은 물건들 때문에 집이 너무 촌스러워 보였어요. 제 친구들이 오면 부끄럽거든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물건들이 부끄럽다니요. 부끄럽다고? 네, 죄송하지만 정말 시골스러워 보였어요. 이 집은 강남인데 그런 물건들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가 대답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답이었어요. 유진아,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내가 시골스럽고 촌스럽다는 뜻 아니야? 저는 솔직히 말해. 나 때문에 부끄러워. 유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답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은 조롱당하고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은 쓰레기 취급당하고 이제는 제 존재 자체가 부끄럽다고 하네요. 좋아, 알겠어. 저는 가져온 반찬을 다시 챙겼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내가 촌스럽고 시골스러우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내 물건들이 부끄럽다며? 그럼 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야?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주는 건 받지 마. 어차피 촌스럽다고 버릴 거면서.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말했잖아.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서글픔도 컸어요.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니요. 특히 주전자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주전자로 차를 끓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생상 좋지 않다며 버렸다니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시대에 뒤처진 걸까요? 제 물건들이 그렇게 촌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습니다. 민수야, 유진이가 내가 준 물건들 다 버렸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찻상도 그릇들도 심지어 주전자까지. 중고업체에 팔아버렸대.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 물건을 마음대로 버려? 엄마 물건들이 좀 스타일이 안 맞아서. 민수마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스타일이 안 맞으면 버려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도 내 물건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대답해. 너도 엄마가 부끄러워. 엄마. 민수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주전자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까지 촌스럽다는 이유로 버려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정말 알 것 같았습니다. 성공한 아들의 세련된 아내에게 저는 걸림돌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촌스럽고 시대에 뒤처진 늙은 시어머니 말이에요. 물건 처분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유진이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말이죠.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특히 주전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을까요? 정자야, 너무 상심하지 마. 동네 김할머니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했어.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웃 할머니들도 제 편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마음을 정리할 겸 민수네 집 근처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 동네 공원에서 바람이나 쐬려고 했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집으로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민수네 아파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민수가 유진이와 함께 현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유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어쩌겠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민수의 대답은 너무나 냉담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많이 화나신 것 같던데. 엄마는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그 낡은 물건들 치워서. 유진이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게. 친구들 초대할 때마다 창피했어. 민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 선물들이 창피했다니요. 특히 그 주전자는 정말 낡았어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았고. 맞아. 엄마가 너무 옛날 것에 집착해.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을 그렇게 말하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그런데 어머님 집 재개발 이야기 어떻게 됐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서 물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곧 결정 날 거야. 그럼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5억 정도는 될 것 같아. 5억이라는 숫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집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와, 그렇게 많이요? 그럼 갤러리 확장 계획 더 크게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어차피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하겠어. 민수의 말에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마치 제 집이 이미 자기들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쉽게 동의하실까요? 동의. 엄마한테 선택권이 있어. 재개발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거야. 그럼 보상금은? 당연히 엄마가 받지. 하지만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그 큰 돈 관리하기 힘들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도와준다는 게 투자도 해주고 갤러리 사업에도 써주고 그러면 되지.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가 상속받을 돈인데.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요. 여보가 정말 똑똑해요. 그럼 어머님도 좋을 거고 우리도 사업 확장할 수 있고.
그런데 엄마가 고집부릴 수도 있어. 왜요? 감정적으로 그 집에 애착이 있잖아. 아버지 추억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음, 그냥 잘 설득해야지. 엄마는 바보야. 잘만 하면 다 우리 말 들을 거야. 바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바보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요즘 자꾸 간섭하려고 하시던데. 그것도 문제지. 친구들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워. 정말 그래요. 이번에도 생일 파티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유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음식 가져오신 것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정말 민망했어요. 나도 창피했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창피하고 민망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게 스트레스예요. 나도 그래. 옛날 사람 특유의 고리타분함이 있잖아. 맞아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랑 전혀 안 맞아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좀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어. 재개발되고 나면 어머님은 어디서 사실까요? 아마 시골로 내려가시지 않을까? 서울 생활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럼 더 좋죠. 자주 안 보게 되니까.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시골로 내려가기를 바란다니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귀찮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유진이가 가방을 뒤지더니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수건이었어요. 바람에 날려서 제가 숨어있는 가로수 근처까지 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수건을 주우려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이가 손수건을 찾으러 이쪽으로 왔어요. 어머님. 유진이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도 뒤따라와서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여기서 뭘? 저는 얼른 내 앞에 떨어진 손수건을 얼른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동네 산책 중이었어.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유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지나가다가 손수건 하나가 날아가는 보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실래요? 아니야, 산책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어. 먼저 갈게.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마주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엄마는 바보야. 잘만 하면 다 우리 말 들을 거야.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 유진이가 처음부터 제 집에 관심을 보였는지, 왜 민수가 갤러리 확장에 자신 있게 말했는지. 그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저를 바보라고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손수건을 꺼내서 들여다보니 그 작은 천 조각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떨어뜨린 손수건 때문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눈을 떠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민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엄마는 바보야. 잘만 하면 다 우리 말 들을 거야.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유진이의 갤러리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부러 간 건 아니었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그쪽 동네에 내리게 된 거였어요. 갤러리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잘 됐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춰 들어봤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순진해서 좋아요. 시어머니 문제만 정리하면 모든 게 우리 거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를 정리한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직 재개발 확정 공고는 안 났지만 이미 업체랑은 다 얘기됐어요. 5억은 확실하고 더 나올 수도 있대요. 5억이라는 숫자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제 집이 그렇게 큰 돈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 집에 너무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얘기로는 절대 안 팔려고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전략적 접근이라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좀 더 고립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아들한테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해야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립시킨다니 저를 외롭게 만들어서 조종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미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주는 선물들을 다 거절하거나 무시하고 만날 때마다 불편하게 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일 파티 때 그렇게 냉대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물건들도 다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아끼는 것들을 없애서 충격을 주는 거죠. 주전자 이야기가 나오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을 그런 계산적인 목적으로 버렸다니요. 남편도 제 편이에요. 이미 시어머니보다는 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전화 내용이 더욱 충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갤러리 후원하시는 분 중에 부동산 개발 쪽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좀 가까워졌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뜻일까요? 네, 맞아요. 그분이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죠. 단순해서 좋아요. 민수를 바보 취급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더 충격적인 건 유진이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분 말로는 재개발 보상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요. 시어머니는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받으려고 할 텐데 우리가 대신 처리해드린다고 하면 고마워할 거예요.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이가 나이인데 혼자서 그런 복잡한 절차 처리하기 힘들 거라고 설득하면 되죠. 나이를 빌미로 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기가 막혔어요. 후원자분이 말씀하시길 노인분들은 보통 자식들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처럼 교육받은 분들은 더 그렇대요. 제가 교사였다는 것까지 이용하려 하다니요. 네, 계획대로라면 한 7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갤러리 확장은 물론이고 다른 투자도 할 수 있죠. 7억이라는 숫자에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제 집이 그렇게 큰 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시골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시골로 보내겠다니 저를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계획인 거네요. 그때 유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 전화 끊을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유진이가 급히 전화를 끊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뭘 하세요? 그냥 산책하다가 우연히 지나가게 됐어. 아, 그러시구나. 갤러리 구경 한번 하고 가세요. 유진이는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야, 바쁜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 정말 괜찮으신데요? 새로 들어온 작품들이 있거든요. 다음에 봐도 되겠지.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고립시키고 의존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이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특히 민수가 아내의 계략에 넘어가 있다는 게 가장 서글펐습니다. 제가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이 그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일까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는데 이제 와서 젊은 것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손수건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주웠던 그 손수건이요. 그때 처음으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 또 다른 진실을 마주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중얼거리며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43년간 교사로 살면서 터득한 지혜와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쌓은 강인함이 제게는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저를 바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바보인지 두고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였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저도 똑똑히 대응 방안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70년을 산 지혜를 발휘할 때가 온 거죠. 유진이의 충격적인 전화 내용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 오후 동네 우체국에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박정자 선생님.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혹시 영우? 네, 맞습니다. 김영호예요. 기억해 주시는군요. 김영호는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당시 5학년이었는데 공부는 뛰어났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늘 걱정이었던 아이였어요. 어머, 영호야. 많이 컸네. 지금 뭐 하고 있어? 변호사 일하고 있어요. 이 근처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변호사. 정말 대단해졌구나.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갔을 거예요. 영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재 제 상황과 비교되어 더욱 서글펐어요. 근데 선생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오랜만에 뵙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제자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영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무슨 일 있으시죠?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서. 영호의 세심한 관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영호야,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저는 영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이의 냉대, 제 물건들을 무단으로 처분한 일, 그리고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대화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영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 나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특히 재산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분이 다른 남자와 결탁해서 선생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기 시도예요. 사기. 네, 그리고 선생님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도 일종의 정신적 학대라고 볼 수 있고요. 영호의 설명을 들으니 제가 당한 일들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선생님이 들으신 대화 내용들을 정확히 기록해 두시고 이미 공책에 적어뒀어.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재산 보호 조치도 취해야 해요. 영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 신탁이라든지 법적 대리인 지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결심? 네, 지금까지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참으셨겠지만, 이젠 달라야 해요. 영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제가 5학년 때 반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했지? 영호야,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단다. 계속 당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더 심하게 괴롭힐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 말씀 덕분에 용기를 내서 맞섰고 결국 괴롭힘이 멈췄거든요. 그랬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계속 참으시면 그들은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영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선 재개발 관련 서류부터 확인해 봐야 해요. 재개발 서류. 네, 며느리분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영호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재개발 관련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사는 지역이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상 보상금도 유진이가 말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며느리분의 계획을 역이용해야 해요. 역이용? 네, 그들이 선생님을 바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영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진이와 민수가 저를 설득하려고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모두 녹음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개발 설명회예요. 설명회? 네, 다음 주에 주민 설명회가 있어요. 거기서 보상금 관련 위임장을 받을 텐데 만약 며느리분이 선생님 몰래 위임장을 위조하려고 한다면 그때 막으면 되는 거네. 정확해요. 제가 그 자리에 동행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개발 설명회 있다는 거 들으셨죠? 응, 들었어. 그런데 그런 복잡한 일 엄마 혼자서 처리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저는 이제 그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엄마,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걱정 마. 엄마도 바보 아니야. 바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더니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알아, 민수야. 그냥 엄마를 믿어줘. 설명회 당일, 저는 영호와 함께 회장에 갔습니다. 민수와 유진이도 와 있었어요.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유진이를 계속 관찰했어요. 과연 그 여자가 어떤 수를 쓸지 궁금했거든요. 설명회가 끝나고 위임장 작성 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진이가 슬쩍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런 복잡한 서류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잘못 작성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유진이가 미리 준비해온 듯한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서명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준비해왔네. 네, 어머님 편하시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호가 나타났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박정자 선생님의 법적 대리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유진이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법적 대리인이요? 네, 선생님께서 재개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유진이가 준비한 위임장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위임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미리 작성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유진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영호의 지적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영호가 준비한 정식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어. 유진이와 민수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나는 70년을 살았어. 그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 이제 와서 젊은 것들한테 당할 만큼 만만하지 않아.
제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재개발 설명회에서 유진이와 민수의 계략을 막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도움으로 재산 신탁 절차도 완료했어요. 재개발 보상금은 신탁으로 관리되고 제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부분도 제 뜻대로 정리했죠. 선생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영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호야.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뿐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니까요. 영호와 함께 신탁 관련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회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왜 왔어? 저는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오면 반갑게 맞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엄마, 그날 일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무슨 오해? 유진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내 재산을 가로채려던 게 아니야? 민수는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보라고 한 것도 오해야? 엄마, 그건. 민수야, 이제 그만해. 엄마도 다 알고 있어. 저는 손수건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날 우연히 주웠던 그 손수건을요. 이거 기억나? 내 아내가 떨어뜨린 거.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다 듣고 있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 내가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야? 엄마,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봐.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요. 그런 엄마를 바보라고 하고 재산만 노리고. 정말 실망스러워.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때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설명회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너는 왜 왔어? 저는 유진이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 지금 와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유진이도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었어요. 유진아, 내가 그 남자와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갤러리 후원자와 무슨 관계인지,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어머님, 그건 변명하지 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야. 엄마. 그리고 내 재산도 내 마음대로 할 거고. 민수와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어. 내 남은 인생을 찾겠어.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자 씨, 오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응, 내 인생을 되찾았다고 할까? 순덕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유진이 파티에서 제 음식을 무시했던 기억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정자 씨가 만든 김치찜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우리 집 비법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제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인정받는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오후에는 서예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자유 주제로 글을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나는 더는 희생하지 않겠다. 내 삶을 찾겠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썼어요. 와, 정자씨 글씨체가 힘이 있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제 인생 철학이에요. 멋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예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후 영호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야.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드님이 계속 연락하시더라고요. 민수가. 네, 어머님과 화해하고 싶다고 하시던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었어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당연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회. 네,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호의 말을 듣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났는데 민수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할 말이 있다며?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와 헤어졌어요. 뭐?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저희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갤러리 후원자와의 관계도 알게 됐고, 정말 바보같이 속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절차 진행하고 있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용서는 하겠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알아요, 엄마. 이제는 내 인생이 우선이야. 너를 위해 희생하던 엄마는 없어. 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돌봐준다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도 샀고 남은 돈은 영호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투자했어요. 노인대학에서는 반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43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정자 씨가 반장을 하니까 우리 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친구들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민수도 가끔 안부를 묻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간섭하거나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손수건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해준 그 손수건을요. 이제는 내 눈물을 닦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닦아내는 천이구나. 저는 손수건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한 기분을 느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살이 되어도 늦지 않다는 것도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는 당당하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노인대학 서예반에서 붓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쓸 글귀는 제가 직접 지은 것입니다. 70이 되어도 꿈은 시들지 않는다. 옆에 앉은 친구들이 제 글씨를 보며 감탄합니다. 1년 전만 해도 떨리던 손이 이제는 당당하게 붓을 쥐고 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에요. 정자 씨,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이런 글귀를 생각해내세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특히 지난 1년을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예전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40년 넘게 살았던 그 집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합니다. 제가 직접 고른 가구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커튼, 그리고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까지 모든 것이 제 취향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서재도 만들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43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받은 편지들과 상장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 서예 작품들도 함께요. 그 서재에서 저는 가끔 일기를 씁니다. 예전의 일기는 대부분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의 일기는 다릅니다. 오늘은 노인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순자 씨라는 분인데 나보다 5살 많지만 정말 활기차시더라. 요가를 20년째 하신다고 하시더라. 나도 도전해볼까?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제 자신을 위한, 제 행복을 위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민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를 묻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전화하지도 무작정 찾아오지도 않아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지난주 민수가 한 말입니다. 그래.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있거든.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민수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손수건을 꺼내서 바라봅니다. 이 작은 천 조각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우연히 떨어진 손수건을 주우려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이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이제 이 손수건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에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을 이 손수건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의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이든 80이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저는 72세에 처음으로 서예를 배웠고 73세에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그만큼 소중해요. 희생과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제가 바보라고 불렸을 때도, 촌스럽다고 무시당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워요. 예전에는 노을을 보면서 하루가 또 지나가는구나 하고 아쉬워했는데 이제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됩니다. 오늘도 제가 쓴 서예 작품을 벽에 걸어둡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글귀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지 못한 페이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페이지들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꿈도 행복도 존엄도 모두 소중해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손에 든 붓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쓸 수 있어요. 더 아름답고 더 당당하게, 더 행복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효도는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서로의 존엄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일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든, 새로운 친구든, 새로운 꿈이든 말이에요. 72세에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써나갈 아름다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